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듣는 고품격 토크쇼 서른톡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나저나 앞으로 내 와이프 만나지 않기로 각서까지 쓴 거 까먹은 거냐? 왜 내 아내가 네 부모 칠순잔치에 와 있는 거냐? 알았으니까 자잠깐만 나가서 이야기하자. 제가 상간남 이 과장과 대화를 하며 소동이 일어나자 칠순 잔치 준비로 시끌시끌하던 사람들이 조용히 저를 쳐다봤는데요. 저는 제 몸을 잡고 만류하는 이 과장을 무시하고 이 과장의 부모에게 최대한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 칠순잔치에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드님이 제 아내와 바람을 피워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습니다. 이제 그만 만나라고 각서도 쓰고 상간소송까지 해서 이렇게 판결을 받았는데도 뻔뻔하게 계속해서 제 아내를 만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 아내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네요. 가만히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던 이 과장의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며 그걸 왜 여기서 우리한테 말하는 거요? 당장 나가요. 그리고 제 아들 절대 그런 놈 아니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꺼내 아내의 자동차 블랙박스에 녹음되어 있던 상간남 이 과장과 아내의 대화 녹음을 틀었습니다. 내가 당신 남편 새끼보다 잘하지? 말해 뭐해 진짜 최고야 크크. 나하고 살면 맨날 잘해줄 텐데 크크. 저번에 집 나와서 일주일 있을 때 진짜 좋지 않았어? 그러지 말고 그냥 나와서 같이 살자. 대화 녹음이 끝나는 순간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연은 부부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네이버의 한 카페에서 발견한 사연으로 아내 불륜 적발 이후 상간남 부모의 칠순잔치에 쳐들어가 난리를 치고 나온 어느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악마 같은 아내가 겪는 뒷이야기도 정말 재미있는 사연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지금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될지도, 이런 카페에 가입을 할 줄도 몰랐네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남자 박석현입니다. 몇 달 전부터 아내가 갑자기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고 이혼을 요구해 왔습니다. 저는 별다른 잘못을 한 게 없는데 계속 이렇게 괴롭히니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말싸움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몇 번 큰 말싸움이 일어나고 난 뒤에 아내는 가출을 해버렸는데요.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들 하나가 마음에 걸려 사과하고 애원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했지만 돌아온 뒤에도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고 별다른 말도 없이 새벽에 술을 마시고 들어오거나 휴일에도 온갖 핑계를 대며 외출을 하는 아내에게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싸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일로 싸움이 생겨 또 가출을 한 상태이고 이번 가출까지 합치면 반년 만에 벌써 4번의 가출을 한 상황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들놈은 자꾸 엄마가 집을 나가니 우울해하더니 최근에는 학교도 빠지고 집에만 있는 등 집안꼴이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회원님들의 현명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주실 수 있게 아내와 말싸움을 할 때 대화 내용을 써드리겠습니다. 제 편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집안일은 제가 청소와 빨래를 담당합니다. 아내는 저녁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아들 저녁이 전부 배달 음식을 먹이고 있고 아침은 시리얼을 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시리얼과 배달 음식으로 아들 식사를 때우면서도 생긴 설거지마저도 안에서 주방에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요. 결국 참다 못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힘내서 같이 자라기로 했잖아. 준현이 한참 클 나이인데 이렇게 배달 음식만 주고 설거지도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해? 내가 몇 번이나 배달시켰다고 또 잔소리야? 내가 밥하는 기계야? 내가 알아서 잘 먹이고 있으니까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 진짜 숨 막혀. 아니 당신 요즘 스케줄 많아서 토요일, 일요일 준현이 아침 점심 저녁 전부 내가 하고 빨래 청소 전부 내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밥하는 기계냐는 이야기가 나와. 우리 잘하기로 했잖아. 또 왜 그러는데? 아, 나는 진짜 당신 그 생색내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화병 걸릴 것 같아. 내가 토요일, 일요일 나가고 싶어서 나갔어?
동창회하고 친구 이사간 집들이 갔다 온 거고, 지지난주는 아는 언니 오랜만에 만나서 브런치 좀 먹고 온 건데, 그거 며칠 봐준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생색인데? 아니 여보, 그 약속들이 전부 꼭 나가야 하는 약속들이야? 준현이하고 같이 주말 보낸 게 도대체 언제야? 다른 집들처럼 가족끼리 여행 간 지가 언제인지 기억은 나? 뭐가 그렇게 불만인 건데? 진짜 당신 말하는 거 듣고 있으면 속이 터질 것 같아. 언제까지 준현이 뒤치다거리만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고 싶어. 집구석에 들어와서 밥 달라고. 나 쳐다보는 당신 얼굴 보고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 언제까지 독박 육아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지금 독박 육아라고 했어. 준현이 임신하면서부터 빨래, 청소 전부 내가 담당했잖아. 중간중간 당신 쉬라고 여행도 보내줬고 나는 그렇게 쉬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독박 육아야? 당신은 달마다 회식 가서 놀고 오면서 뭘 그렇게 생색이야. 계속 이런 식으로 시비 걸 거면 말하지 마. 아니 회식이 어떻게 노는 거야? 그리고 지금 회사로 이직한 지 이제 2년 되었잖아. 이직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어떻게 회식을 빼? 그리고 준현이 어릴 때는 우리 계속 같은 회사에 있었던 거 기억 안 나? 그때 당신하고 나랑 회식 간 적 있어? 준현이 봐야 한다고 한 번도 회식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이상한 소리야? 왜 회식을 안 해? 당신 4년 전에 김 부장 생일이라면서. 나 빼놓고 회식 갔었잖아.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런 식으로 4년, 심하면 7년 전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제 잘못을 들추려고 합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박석현입니다. 어제 글을 쓰고 많은 분들이 정말 충격적인 답변을 달아주셨는데요. 저는 여태까지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건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최근 싸움이 많아지기는 했어도 연애 포함 20년 가까이 그런 행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아내였기에 솔직히 믿을 수가 없네요. 그런데 10명이 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라고 하니 일단 말씀 주신 대로 불륜 증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현입니다. 지난주 글을 쓰고 상담사님과도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회원님들의 조언이 맞았습니다. 핸드폰은 아내가 철통 보안을 해서 접근하기가 어렵고 아내가 운행하는 차량의 블랙박스와 동선 체크를 확인해 봤는데요. 아내는 출퇴근 시간대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저한테는 보여주지 않는 온갖 아양과 애교를 떨더군요. 저도 너무 사랑해요 보고 왔는데도 또 보고 싶어? 저번에 갔던 숙소가 안마의자 있어서 좋다고 했지? 내가 또 예약할 게 아니 선물 주는 건 고마운데 너무 비싼 거 사줘서 미안하네. 이미 호텔까지 여러 번 다녀왔다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상간남과의 꿀 떨어지는 대화도 충격이지만 장모나 자기 여동생 또는 친구와의 대화에서 온갖 자기 유리하게 거짓말을 해서 저를 완전 쓰레기로 만들며 뒷담화를 하는 게 가장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 나 요즘 회사에서 야근하는데 왜 밥 안 차리냐고 짜증내는 거 있지? 완전 사이코 패스라니까.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내가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서. 준현이 배달 음식 좀 시켜줬더니 나보고 너는 집에서 하는 게 뭐냐고, 왜 여자가 집안일 안 하냐고 막 화를 내더라니까. 아, 그리고 어떤 친구한테 자신의 불륜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사람이 이번에 옷 사줬는데 내가 찾아보니까 50만 원짜리더라고. 크크 내가 언제 그런 옷 입어보겠어. 남편 이야기는 하지 마라. 진짜 어쩌다 그런 인간하고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다. 진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이번에 나 집 나왔을 때 그 사람 집에서 며칠 있었는데 진짜 그 사람은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아는 사람이야. 하준현이만 아니었으면 그냥 빨리 이혼해버리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준현이 못 보니까 힘들더라고. 야 밤일 비교하지 마라. 크크 내가 처음으로 홍콩 갔다니까. 신세계야. 신세계 얼마나 정성 들여 애무를 해주는지. 진짜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 정도로 분노에 차올랐는데요. 상담사님께서는 아직 상간남이 특정되지 않았고 상간남이 아내가 유부녀인지 알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포커페이스를 하고 확실한 증거를 찾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아내 차량에 위치 추적기 설치해놨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순간에도 손과 얼굴에서 식은땀이 나네요. 제가 증거를 모으는 것 외에 또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회원님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글을 쓰고 회원님들의 조언대로 방 안에 있는 옷장을 뒤져봤는데요. 구석에 있어서 문이 잘 안 열리는 장롱에서 처음 보는 고가의 옷과 속옷의 기능을 상실한 변태 같은 팬티와 브라자, 그리고 향수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마 상간남이 선물한 것들 같은데요. 언제 이런 걸 숨겨놨는지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분노가 치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돌반지나 금부치 같은 거 전부 숨겨놓으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 사이에 아내가 벌써 갖다 숨겨놨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런 건 건들지 않았네요. 순금바 몇 개와 제가 기념일에 아내에게 선물한 금반지, 금목걸이, 명품백들 전부 제 차에 옮겨놨습니다. 이것만 해도 거의 1,000만 원 이상일 텐데 조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륜 증거 찾으면 또 글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현입니다. 아내의 불륜 현장 사진은 조만간 잡을 수 있을 듯합니다. 아내 말로는 다다음 주에 회사에서 워크숍을 간다고 1박 2일 집에 못 온다고 했는데요. 사실 제가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기 전에 아내와 같은 회사에 있었는데요. 운이 좋게 사원 때부터 저와 함께 일하던 최 대리가 아내와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최 대리, 오랜만에 연락하네. 아이고, 과장님 잘 지내셨는지요?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한데 지금 사람 없는 곳에서 전화 좀 가능할까? 예자리 옮겼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과장님? 최 대리, 내가 최 대리하고 몇 년 되었지? 저 입사할 때부터였으니까 거의 7년 되었죠? 내가 최 대리 직장 상사와 부하 떠나서 난이 믿는 거 알지? 무슨 일 있으신가 봅니다. 편하게 말씀 주세요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최 대리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는데요. 최 대리는 정말 고맙게도 본일 일처럼 화를 내며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말하길 다다음 주에 회사 워크숍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그때 아마 상간남과 어디 놀러를 갈 예정인가 봅니다. 그리고 기왕 전화한 김에 아내가 회식이라고 늦었던 날 진짜 회식을 한 건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최 대리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투로 저희 팀 회식 안 하고 영화관 가서 영화 본 지 벌써 1년이 넘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내가 회식 타령하면서 늦기 시작한 게 2년인데 도대체 그 2년 동안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닌 건지 배신감에 치가 떨립니다. 무튼 지옥 같은 2주 뒤면 아내가 누구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글 쓰겠습니다. 도와주신 회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조언 주신 대로 집안에 CCTV 설치해 놓고 녹음기도 설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박석현입니다. 다음 주면 아내가 상간남과 여행을 가는데요. 도대체 이 여자 심리를 모르겠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워있는데 하는 말이 오빠는 결혼 생활하면서 다른 여자한테 마음 가본 적 없어? 라고 묻더군요. 아니 왜? 당신은 흔들린 적 있어? 아니, 난 우리 가족이 제일 소중한데 어떻게 다른 남자한테 마음을 주겠어. 크크, 우리 가족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자. 내가 요즘 오빠한테 짜증이 심했던 것 같아. 나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세 가족 행복하게 잘 살자. 라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심리일까요? 박석현입니다. 회원님들이 쾌락에 미친 여자가 내뱉는 말에 일일이 의미부여하지 말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본심은 상간소송 이후에 나온다는 말 명심하고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빨리 다음 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박석현입니다. 상간남 얼굴 확인했는데 정말 배신감에 미칠 것 같습니다. 기다리던 아내의 워크숍 날이 어제였습니다. 탐정을 고용해서 아내의 뒤를 밟았는데요. 중간중간 아내의 차량을 놓치는 아찔한 순간이 있었지만 제가 설치해 놓은 위치 추적기로 다시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곧바로 하남에 있는 한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갔는데요. 그곳에서 본인의 차량을 두고 상간남의 차량에 탑승하여 가평에 있는 자라섬 근처의 펜션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처음 상간남의 얼굴을 확인했는데요. 상간남이 제 회사 동기였던 이 과장이었습니다. 동기 중에서도 가장 친했던 동기라
대리 시절 때는 이 과장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배신할 수 있는지 죽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운이 좋다고 해야 하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은 따로 증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면서 인사를 했었고 올 초에도 제가 새해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가족 안부를 물었던 정황이 있습니다. 일단 둘이서는 아주 신이 나 보이는 사진과 동영상이 많았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커플 티셔츠를 입고 가평을 여행 다니더니 저녁에는 와인에 고기를 구우며 서로 먹여주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일단 상담사님, 조언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 과장한테 전화해서 제가 아내와 부부인 것을 아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박석현입니다. 이 과장에게 전화하기 전 이 사실을 최 대리에게 간단하게 말을 했는데요. 최 대리가 제가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더군요. 이 과장 2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듣기로는 거래처 여직원과 바람 피우다가 걸려서 이혼당했다고 들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과장이 살고 있는 집이 원래는 강동 쪽에 있는 아파트였었는데 왜 하남에 있는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이혼을 했다면 앞뒤가 맞았습니다. 바람 피우다 걸려서 오피스텔로 이사를 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과장의 몰랐던 정보를 알고 그날 저녁 퇴근 시간대쯤 맞추어 이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한참을 안 받더니 전화를 받더군요. 아이고, 우리 대기업 이직하신 박 과장. 아니신가 갑자기 무슨 일이냐? 아니, 오늘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데 잠실 야구장 근처 지나가니까 갑자기 우리 옛날에 부부 모임으로 야구장 갔던 게 떠올라서 전화했지. 맞다, 우리 같이 야구장 갔었지? 그때 재미있었는데. 어떠냐, 와이프들한테 이야기해서 야구장 한번 갈까? 그럴까?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 오키, 그나저나 우리 와이프는 회사에서 잘 지내고 있나? 요즘 회식한다 뭐다 맨날 야근이던데. 어우, 재수 씨는 잘 지내고 있지. 알잖냐, 재수 씨 일 꼼꼼히 하는 거. 그래, 날 잡고 한번 가족끼리 모여서 야구장이나 근처로 놀러 가자고. 그렇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전화하는 상간남 이 과장 새끼의 목소리에 이를 갈며 웃으며 전화했는데요. 이 통화를 바탕으로 이 과장이 우리가 부부인 것을 알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사 변호사 두 분 모두 이건 무조건 승소하는 소송이라며 이제 소장만 넣으면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길고 길었던 인내의 시간이 끝나갑니다. 전쟁 시작입니다. 박석현입니다. 일주일 전 상간소송장을 접수했고 상담사님 의견으로는 더 이상 둘이 못 만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둘이 못 만나게 하려면 상간남 이 과장을 찾아가 박사를 내야 하는데요. 일단 최 대리한테 듣기로는 내일 이 과장 사무실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전 회사로 찾아가야겠습니다. 잘못을 한 건 전현놈들인데 왜 이리 제가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석현입니다. 어제 상간남 이 과장을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점심시간 때쯤 맞추어 전화를 해서 나 지금 회사 로비 앞에 있으니까 내려와라, 이야기 좀 하자. 제가 왜 왔는지 눈치를 챈 것인지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얼굴을 보니 사색이 되어 걸어오더군요. 왜 왔는지 알지? 라고 물으니 우물쭈물거리며 대답을 못하더군요. 어떻게 내 와이프를 건드릴 수 있냐? 난 널 믿었는데 우리 못해도 8년을 함께한 사이 아니냐? 내가 무슨 재수 씨를 건드려? 갑자기 무슨 말이야? 말없이 둘이 가평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니 고개를 숙이고 말하더군요. 내가 잘못했다. 일단 회사 말고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자. 그렇게 카페에서 각서를 들이밀며 아내와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각서에는 아내와의 불륜을 인정하고 앞으로 한 달 내로 회사를 그만두고 이후 개인적인 연락 1회당 500만 원, 만남 1회당 1천만 원이라는 내용이 쓰여져 있었는데요. 이 과장은 한참 각서를 읽더니 사인을 했습니다. 사실 둘이서 언제부터 불륜 관계였는지 몰랐는데요. 각서에 써놓은 걸 보니 1년 반 정도 만났더군요. 거의 제가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자마자 바람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난리 아닌 난리를 치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저녁 6시
아내가 완전히 기가 죽은 모습으로 퇴근을 하더군요. 아무 말 없이 아들과 셋이서 저녁을 먹고 밤에 잠을 자려는데 갑자기 아내가 무릎을 꿇더니 울면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더 할 말이 없다. 아까 당신 왔다 가고 이제 그만 만나기로 약속했어. 그 사람하고 나 절대 진지한 사이 아니었어. 그냥 그 사람 이혼하고 나도 외롭고 해서 그냥 서로 위로해 주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정말 실수야. 앞으로 이런 일 절대로 없을 거야. 부서도 최대한 빠르게 옮길게. 무슨 실수를 1년 반 동안 저지르고 있냐고 욕을 해주려는데 바람난 아내가 무엇을 하든 무반응으로 대응하라는 회원님들과 상담사님의 조언에 따라 그냥 무표정하게 알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오늘 아내를 보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아이를 극진히 챙겨 학교로 보내줬습니다. 솔직히 회원님들 조언 아니었으면 아내가 다시 돌아왔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상간소송장 도착한 이후로 저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박석현입니다. 봄에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고 2달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틀 전 상간소송장이 상간남 이 과장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과장에게 각서를 받고 난 뒤로 전처는 집과 회사만 왔다 갔다 하며 아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저에게 계속해서 눈물로 사죄를 했는데요. 역시나 이 두 연놈들 아직도 붙어먹고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장이 이 과장 집에 도착하고 다음 날 밤 아내가 자려고 누워있는 저를 깨우더니 발광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그 사람한테 상간소송장 보냈어? 내가 이제 그 사람 안 만난다고 했잖아. 또 왜 그러는 건데? 안 만나면 내가 그 새끼한테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는 거잖아. 내가 알아서 하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건데?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져? 내가 앞으로 잘한다고 했잖아. 진짜 당신 이렇게 집요하게 구는 거 지친다. 일을 크게 만든 건 너 아니냐? 1년 반 동안 남편 속이고 난 남자랑 붙어 먹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다. 그 사람하고는 안 그래도 정리하려고 했다고. 근데 당신이 이렇게 소송 걸었다가 회사에 소문이라도 나봐 안. 그래도 당신 사무실 찾아가고 불안해 죽겠어. 웃기네 유부녀가. 이혼남이랑 불륜 저지르고 다니는 건 안 불안하고 상간소송 알려지는 건 불안해서 죽겠어. 그리고 너 내가 상간소송장 보낸 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놈한테 분명히 다시는 너하고 연락하지 않는 걸로 각서까지 썼는데 내가 물어봤어. 그 사람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남편 표정 안 좋은 건 눈에 안 보이고 상간남 표정 안 좋은 건 눈에 보이나 보다. 일단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신경 꺼. 그리고 부서 이동 신청한 거야. 다음 주까지 부서 이동 신청 안 하면 각오해라. 나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아내는 할 말이 없는지 한숨만 푹푹 쉬더니 잠을 잤는데요. 아직 끝이 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상간소송 완료되는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있어야겠네요. 박석현입니다. 일주일 전 상간소송장이 상간남 이 과장 집에 도착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일주일 동안 아내는 정말 온갖 방식으로 저에게 상간소송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빌기도 하고 짜증을 내며 말을 안 하기도 하고 귀신에 빙의한 여자처럼 하루에도 수십 번 태도가 변하더니 목요일 저녁 저에게 말하더군요. 상간소송 취하 안 하면 나는 무조건 이혼할 거야. 나 창피해서 회사도 못 다니겠고 나 몰래 이렇게 증거 모은 당신이 너무 무서워서 같이 못 살겠어. 1년 반 동안 남편 몰래 상간남하고 모텔 쳐가고 펜션 쳐다녀온 내가 훨씬 무섭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이혼 이야기 입 밖으로 꺼내면 이 과장 새끼하고 너 사회에서 매장시켜준다. 그때는 내가 준현이 엄마인지 아닌지 상관 안 해. 그렇게 경고를 하고 다음 날 금요일 아내가 또 가출을 했습니다. 출근을 하고 거실과 안방에 설치한 카메라에 자꾸 동작 감지가 떠서 확인을 해보니 아내가 캐리어에 자기 옷가지를 주섬주섬 쑤셔 넣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웃긴 건 귀중품을 모아놓은 서랍을 열었는데 금과 명품 핸드백이 없으니까 당황을 했나 보더군요. 한참을 뒤적이더니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 지금 집 정리하는데 애들 돌반지하고 명품백이 없네. 당신이 치운 거야? 내가 전부 갖다 팔았다. 팔았다고? 진짜? 왜 나한테 말도 없이 파는데? 당신 진짜 미쳤구나? 너는 나한테 말하고 바람 피웠냐? 네가 먼저 미쳐서
나도 같이 미쳤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예전처럼 가출하거나 연락 두절되기만 해봐라. 네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방법으로 이 과장 새끼 인생 망가뜨릴 거니까. 그렇게 전화를 끊고 카메라 앱을 보니 아내는 신경질적으로 캐리어 문을 닫고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멍청하게 자동차 위치 추적기는 생각도 못했는지 곧장 상간남 이 과장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가길래 이 과장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너 내 와이프하고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는다고 각서 쓴 거 기억하지? 무슨 일인데 그러냐? 지금 와이프 가출했는데 너랑 있는 것 같은데 아니냐? 맞다. 방금 왔다. 내가 오라고 한 거 아니고 자기가 온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와서 데려가든지 알아서야. 마치 자기는 싫은데 아내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묘하게 자랑하는 듯한 말투에 또 열이 받았는데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1시간 정도가 지나자 아내의 차량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더군요. 어디 가나 지켜보니 광명에 있는 처가 집으로 가더군요. 여기서 처가에까지 전화를 하면 위치 추적기가 걸릴 것 같아 일단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 같습니다. 원래는 가정 회복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출을 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정이 너무 떨어져서 이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해지네요.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박석현입니다. 4일 전 아내가 가출을 하고 재판에서 불리해지지 않게 문자로만 집으로 돌아오라는 연락을 했는데요. 오늘 집에 와보니 이혼 소송장이 도착해 있네요. 어차피 유책 배우자는 이혼 신청도 안 될 텐데 왜 이런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다 무시하고 상간 소송에만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박석현입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쓰고 벌써 4개월이 흘렀네요. 일단 제 근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간 소송은 승소하여 위자료 3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2천만 원 선에서 판결이 나오는데 각서를 쓰고 난 이후에도 아내는 가출을 한 상태에서 상간남 이 과장을 만난 것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아무래도 괘씸죄가 추가된 듯합니다. 현재 아내는 4개월째 집에 돌아오지 않고 처가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거기서 얼마나 저를 쓰레기로 만들어 놨는지 장모님은 제가 전화를 하면 짧게 대답을 하고 끊으시거나 전화도 잘 안 받는 상황입니다. 최대리한테 듣기로 아내는 보직 이동을 하여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이 과장은 계속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 가정을 파탄 내놓고 뻔뻔하게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두 연놈들을 보니 정말 분노가 끓어오르는데요. 일단 저도 이혼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재산분할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박석현입니다. 글을 쓰고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어제 토요일 저녁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간 비밀번호를 받고 나서 문을 두들기길래 열어주니 무슨 개선장군이 복귀한 것처럼 당당한 표정으로 기어들어오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빤히 쳐다보는데 그 와중에 아들은 엄마 왔다고 울면서 좋아하더군요. 그런데 아내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도 않는지 그냥 저를 쏘아보며 안방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엄마랑 아빠랑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올 테니까 방에서 컴퓨터하고 있으라고 말을 했는데요. 아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자기도 같이 있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아들 표정 보는데 눈물을 참느라 고생했습니다. 아무튼 아들을 어르고 달래서 방으로 들여보내니 아내는 성큼성큼 거실로 들어오더군요. 저는 반대로 현관에서 신발을 신기 시작했는데요. 안방에서 이야기하자는데 신발을 신는 제 모습이 이상했는지 저를 빤히 쳐다보길래 말해줬습니다. 여기가 꼴리면 기어들어오고 볼일 끝나면 쳐나가는 러브호텔인 줄 알아? 나와 밖에서 이야기해. 그렇게 아내를 밖으로 끌고 나와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내용은 뻔했습니다. 왜 이혼 안 해줘? 당신은 앞으로 나 계속 의심할 거고 난 이렇게 못 살아. 당신도 나하고 살고 싶겠어? 자꾸 오기 부리지 말고 그냥 이혼해 주려니 양육권하고 친권 놔주고 양육비로 한 달에 150만 원 보내줘. 이혼은 내가 알아서 판단할 거다.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야? 그리고 이혼하더라도 준현이는 무조건 내가 키워 남자에 미쳐서 아들한테 전화 한 통 안 하는 여자가 지금 와서 무슨 엄마인 척을 하려고 해. 예전에는 가출을 하고 돌아오면 제가 눈치 보고 슬슬 기었는데
도리어 더 세게 나가자 아내는 당황을 한 듯 한참을 궁시렁거리더니 차를 타고 떠나더군요. 저 정신 못 차리는 여자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박석현입니다. 어제 최 대리에게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 과장이 부모님 칠순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았냐? 물어보니 칠순잔치 선물 돌렸다고 하네요. 혹시 어디서 하는지 아냐고 물어보니 안 그래도 제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슬쩍 물어보니 하남에서 한다는데 자세한 장소는 안 알려줬다 하네요. 남의 가정 박살내고 지 부모는 칠순잔치를 치른다는 생각과 사내불륜하다 걸려서 상간소송 당한 놈이 무슨 염치로 회사 직원들한테 선물을 돌리는 건지 내가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 열이 확 받았는데요. 생각해 보니 좋은 복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착하게 계획을 짜고 다시 글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박석현입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쓰고 2주일이 흘렀는데요. 어제 상간남 이 과장의 부모 칠순잔치에 쳐들어갔다 왔습니다. 장소를 어떻게 찾았냐면 우리 사랑하는 최 대리가 직원 몇 명과 말을 맞추고 축하 화환 보내고 싶다며 장소를 알려달라고 했다는데요. 제가 정말로 직장 부하 하나는 기똥차게 키운 것 같습니다. 무튼 최 대리가 알려준 곳은 하남에 있는 한 식당이었는데 가보니 이 과장 형제들이 많아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혹시나 입구에서 저를 알아볼까 봐 마스크를 끼고 최대한 조심하면서 건물로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또 열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거기 있더군요. 직장 부하 한 명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요. 일단 준비해 간 바디캠에 얼굴이 최대한 잘 찍히도록 녹화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상간남 이 과장이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어머니와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들이 상석에 앉아 있었는데요. 상간남의 부모님을 향해 마스크를 벗고 천천히 걸어가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칠순 축하드립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말을 걸자 두 분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셨는데요. 그때 제 얼굴을 본 이 과장이 귀신이라도 본 표정으로 저를 향해 쏜살처럼 달려오더니 직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말을 더듬으며 말하더군요. 여기는 어떻게 알았어? 아, 우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잠깐 나랑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 왜 이렇게 말을 더듬는 거냐? 틱장애냐? 니니니니니 엄마 아빠하고 할 이야기가 있어서 온 거니까 꺾어져라. 그나저나 앞으로 내 와이프 만나지 않기로 각서까지 쓴 거 까먹은 거냐? 왜 내 아내가 네 부모 칠순잔치에 와 있는 거냐? 알았으니까 잠깐만 나가서 이야기하자. 제가 상간남 이 과장과 대화를 하며 소동이 일어나자 칠순 잔치 준비로 시끌시끌하던 사람들이 조용히 저를 쳐다봤는데요. 저는 제 몸을 잡고 만류하는 이 과장을 무시하고 이 과장의 부모에게 최대한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 칠순잔치에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드님이 제 아내와 바람을 피워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습니다. 이제 그만 만나라고 각서도 쓰고 상간소송까지 해서 이렇게 판결을 받았는데도 뻔뻔하게 계속해서 제 아내를 만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 아내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네요. 라고 말하며 아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는데요. 직장 동료들과 수다를 떠느라 제가 온 걸 모르고 있던 아내는 사람들이 일시에 자신을 쳐다보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가 제 얼굴을 보고는 귀신을 본 것처럼 놀란 표정을 짓더니 급히 건물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가만히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던 이 과장의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며 그걸 왜 여기서 우리한테 말하는 거요? 당장 나가요. 그리고 제 아들 절대 그런 놈 아니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꺼내 아내의 자동차 블랙박스에 녹음되어 있던 상간남 이 과장과 아내의 대화 녹음을 틀었습니다. 내가 당신 남편 새끼보다 잘하지? 말해 뭐해. 진짜 최고야. 크크. 나하고 살면 맨날 잘해줄 텐데 크크. 저번에 집 나와서 일주일 있을 때 진짜 좋지 않았어? 그러지 말고 그냥 나와서 같이 살자. 여기 제가 이 과장 상대로 승소한 상간소송 판결문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두 분 칠순잔치에 찾아왔겠습니까?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은 이 과장이 제 아내를 꼬셔서 밖으로 나돌게 만드는 바람에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요즘은 학교도 잘 안 가고 있습니다.
두 분도 아이들 키운 분들이고 아무리 자식들이 다 컸어도 부모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 이렇게 큰 잘못을 하고 있으면 혼내든지 말려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아드님이 저희 가정을 더 이상 망가뜨리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부전자전인지 이 과장의 아버지는 제가 준비한 서류를 본체만 채 그저 나가라고 소리만 지르더군요. 이 과장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제 옷을 잡고 끌어내려고 하고 이 이상 있으면 저도 같이 취해질 것 같아 나가려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퍽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고 뒤돌아보니 이 과장의 어머니가 울면서 이 과장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놈아,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울음 섞인 표정으로 이 과장을 한참 노려보더니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어디서 본 얼굴인가 싶어서 떠올려보니 이 과장 딸이더군요. 못 본 사이에 얼굴이 많이 변해 처음에 몰라봤었네요. 그렇게 밖으로 나와 제 차로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퍽 소리가 나더니 등에 큰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바닥에 넘어져서 뒤를 보니 이 과장이 이성을 잃었는지 저에게 주먹질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다행히 뒤따라 나온 가족들이 말려서 그 이상 폭행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듣기로는 이 과장도 명예훼손죄로 저를 고소한다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박석현입니다. 이틀 전 상간남 이 과장의 부모님 칠순잔치에 쳐들어가니 많은 분들이 속이 시원하다, 나중에 법적인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우려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또 글 쓰겠습니다. 오늘 글을 쓴 건 아내가 보낸 이혼 소송장이 기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정신을 놔버린 건지 지금까지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아들에게도 일체의 연락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화가 나지 않고 전략적으로 제가 준비가 전부 끝난 이후에 이혼을 할 생각만 있습니다. 아울러 이 과장이 각서를 어기고 아내를 또 만났고 있다는 증거를 명확하게 얻었기 때문에 이 약벌을 근거로 또 소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제 오직 돈만 보고 살려고 합니다. 조언 주신 회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 대리한테 칠순잔치 이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가족 잔치가 완전히 엉망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 과장의 형으로 보이는 사람이 가족들 앞에서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며 욕을 했다고 하고요. 이 과장 어머님은 한참을 울다가 칠순잔치는 안 하고 그냥 아버님하고 차를 타고 떠났다고 합니다. 덕분에 가족 잔치가 완전히 장례식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진짜 이렇게 파급력이 셀 줄은 몰랐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전부 자업자득이죠. 좋은 아침입니다. 회원님들, 박석현입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쓰고 벌써 1년 반이 되었네요. 오늘 글을 쓰는 이유는 제가 이혼을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친권과 양육권 전부 제가 갖게 되었고 재산분할은 제가 아내가 살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양육비는 한 달에 60만 원 받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이 350만 원이 조금 넘어서 양육비를 더 받으려고 했는데요. 아내는 저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생활고에 시달린다며 징글징글하게 양육비를 안 주려고 하더군요. 재산분할 과정도 쉽지가 않았는데요. 아내는 무조건 55를 주장하고 제가 재산을 빼돌렸다는 주장을 하며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장 내역을 서로 공개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또 열받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한 달에 50만 원 정도를 몰래 다른 통장에 넣어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해왔더군요. 통장 지출 내역을 살펴보니 대부분 모텔에 쓴 비용이었습니다. 한숨이 나오더군요. 자기가 돈 내고 상간남에게 몸까지 갖다 바치는 미친 여자가 내 아내였다니. 우스운 건 칠순잔치 이후로는 돈이 이체가 안 되는 걸 보니 둘은 헤어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간남 이 과장에게 위약벌을 근거로 한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뭐 탐정 비용, 변호사 비용 빼고 나면 5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지만 이 과장 돈 날린 생각하면 속은 시원하네요. 그리고 상간남의 폭행과 제 명예훼손은 그냥 서로 상계하기로 했습니다.
상간남한테 맞았다는 게 열받기는 하지만 칠순잔치 이후 거기 참여했던 직원들이 소문을 내는 바람에 이 과장과 아내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으니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처는 별거를 하는 동안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수시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욕설을 하거나 저 몰래 아들을 만나 이혼의 원인이 제 잘못인 것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등 사람이 아닌 짓을 했는데요. 장모가 찾아와 집에서 난동을 부린 적도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상간소송 판결문과 전처가 상간남과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돌아갔습니다. 그 한심한 모습을 보는데 장인어른이 왜 일찍 돌아가셨는지 알 수 있겠더군요. 아이는 엄마가 그렇게 자신을 버리고 떠난 게 상처가 컸는지 한동안 방황을 많이 했는데요. 심리치료도 많이 받고 휴일에는 이리저리 여행도 같이 다니고 하니 지금은 상태가 많이 나아진 듯합니다. 법원에서 이혼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나오는데 아내가 그러더군요. 재산 얼마나 빼돌린 거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억 2천만 원? 진짜 끝까지 치졸하게 구는구나? 내가 무조건 찾아낼 거니까 각오해. 어이가 없네. 자기 월급 빼돌려서 상간남 모텔 비용 대주고 몸도 대준 주제에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리냐. 내가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다른 년들은 바람 피우면서 비싼 선물 받는 건 당연하고 호텔 비용까지 상간남이 내주던데 넌 50만 원짜리 옷 한 벌에 도대체 모텔비를 얼마를 쓴 거냐? 하긴 이 과장 새끼도 눈이 있고 생각이 있는 거지. 너처럼 늙은 여자한테 뭐하러 돈 많이 쓰겠냐? 그냥 싼 마이로 성욕 풀 수 있는 아줌마 찾느라 휘적휘적한 건데 눈먼 붕어 새끼처럼 내가 낚여서 퍼덕인 거지 무튼. 이제 나도 속이 시원하다. 아 그리고 너 양육비를 너무 조금 주는 것 같다. 가끔 심심하면 이 과장 만나라 위약벌로 내 화대 좀 받게. 화대라는 말에 발끈한 전처는 또 바락바락 성질을 내는데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 무시하고 떠났습니다. 약오를 만할 겁니다. 사실 아내에게 재산 분할을 적게 해주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본래라면 아내가 가지고 갈 돈이 거의 3억은 넘었을 텐데 뭐 1억 2천만 원도 너무 아까운 돈이지만 우리나라 법이 그런 걸 어쩌겠습니까? 집에 와서 전처와 찍은 결혼 사진과 신혼 때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는데 착했던 전처의 얼굴을 보니 이게 같은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그랬던 사람인데 15년을 숨겼던 건지 아니면 바람이 나면서 괴물이 된 건지 참 알 수가 없네요. 무튼 여자가 바람나는 순간 원래 알던 여자는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말. 명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끝인 듯합니다. 일주일에 2번 면접 교섭을 하기로 되어 또 전처의 얼굴을 볼 수도 있는 게 역겹지만 어쩌겠습니까? 전부 제 운명인 거려. 가끔 들려서 또 글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박석현입니다. 어째 새해 인사하듯 1년에 한 번씩 글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 제가 처음 아내의 외도를 마주했을 때 도움을 주셨던 회원님들은 이제 찾아보기가 어렵네요. 오늘 글을 쓰는 건 제가 주재원이 되어 아들과 함께 베트남으로 떠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아들놈 이혼 이후 방황하면서 한동안 공부에 손을 놨었는데요. 이번에 국제학교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공부를 시작해보겠다고 합니다. 중학생인 놈이 너무 기특합니다. 전처는 이혼을 하면 다시는 아들을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요. 이혼하고 2달 정도가 지나자 매주 면접 교섭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부 아들이 거부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아들을 만난 게 거의 7개월 전입니다. 가만히 보니 준현이한테 따로 연락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연락을 잘 안 받는지 자꾸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네요. 준현이 끼니는 잘 먹고 다니는 거야? 애가 왜 살이 빠진 것 같지? 환절기라 옷 하나 사주려는데 준현이한테 무슨 옷 사고 싶냐고 물어봐줘. 요즘 학교 성적은 어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네. 친권 양육권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까먹었냐? 내가 알아서 키우니까 너는 신경 꺼라. 주재원으로 베트남 가는 것도 말 안 하고 가려고 합니다. 크크.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박석현입니다. 3개월 만에 글을 씁니다. 현재 베트남 다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물가도 싸서 가정부 들여서 생활하니
집도 깨끗하고 정말 좋네요. 무엇보다 좋은 건 지옥 같았던 한국에서의 일들이 이곳에 오니 잊혀지는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들도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에는 먼저 말을 꺼는 경우도 많아졌고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걸 물어보기도 하고 다시 공부에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흐뭇합니다. 마지막 글에서 전처에게 주재원 가는 거 말 안 하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처는 어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크 바람 나서 아들 버리고 가출 처하고 다닐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어떻게 엄마한테 말도 없이 외국으로 갈 수 있냐며 울면서 말하더군요. 듣기로는 전처도 어디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다고 들어서 양육비 증액 신청한다고 말을 했더니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준현이 잘 좀 부탁한다고 하더군요. 버스 지나가고 손 흔드는 것 같아서 우스웠습니다. 제 근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1년 반 만에 근황을 올립니다. 힘들었던 기억이 가득한 카페라 이제는 그만 오고 싶으면서도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많은 신입 회원들과 가장 필요한 순간에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신 선후배님들이 계시는 이 카페는 앞으로도 떠나기 힘들 것 같네요. 오늘 글을 쓴 이유는 세상에는 정말 천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전처가 4달 전부터 양육비를 입금하지 않아서인데요. 전화해서 양육비 안 들어왔다고 말하니 한숨을 푹푹 쉬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뭐라고 하면 돈 안 준다 빼째라 할 것 같아서 최대한 친절한 말투로 전화를 했는데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전처가 갑상선암에 걸렸고 전 장모는 위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엄마와 딸이 동시에 암에 걸리는지. 요즘 갑상선암이야. 금방 치료한다지만 이 암 걸린 전 장모 케어는 누가 해줄지 궁금하네요. 핏줄이라 봐야 엄마와 딸 둘뿐인데 자기 암 치료하면서 엄마 치료까지 하면서 회사 다니려면 꽤나 고생할 듯합니다. 그래서 뭐 불쌍하냐 양육비 안 받을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아니요. 1,000원 한 장 안 남기고 전부 받아낼 겁니다. 무튼 1년 반 만에 제 근황은 이렇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박석현입니다. 본래라면 1년마다 글을 써야 하는데 11개월 만에 글을 씁니다. 오늘 글을 쓴 이유는 3일 전 갑자기 전처가 제가 살고 있는 베트남에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이건 뭐 출발한다 이야기하고 출발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찾아와서 아들한테 연락을 했네요. 학교 끝나고 방에 있던 아들놈이 갑자기 옷을 입으며 무뚝뚝하게 엄마가 찾아왔다고 잠깐 보고 오겠다고 하길래 알았다. 다녀와라 했는데요. 1시간 좀 지났을까? 다녀왔어요. 라며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아들, 엄마 못 만난 거야? 아니요. 만났는데요? 그럼 저녁이나 먹고 오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랜만에 보는 거잖아? 됐어요. 아빠 저녁 먹었어요? 나 배고픈데. 그래 오늘은 레스토랑에서 외식이나 하자. 바닷가 보이는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를 시키고 맥주 한 잔을 마시며 밥을 먹는데 아들이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외할머니 돌아가셨대요. 위암이라나 뭐라나. 그랬구나. 아빠가 몰랐네. 그럼 엄마 좀 더 오래 보고 오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별로요. 가장 엄마를 필요로 할 때 엄마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는 거려 만나서 이야기해봐야 옛날 생각만 나서 기분 더러워요. 아들, 엄마와 대화를 하지 않는 건 너의 생각이니까 존중하마. 그런데 엄마와의 대화가 기분이 더럽다느니 하는 건 예의가 없어 보인다. 아빠, 너 잘 키우려고 몇 년 동안 생쇼한 거 알잖냐? 아빠, 체면 좀 세워줘. 예. 그래서 엄마한테 최대한 예에 갖춰서 말했어요. 자꾸 저녁 먹자. 자기 호텔에서 자고 가라 말하는데 그냥 괜찮다고 잘 지내시라고 하고 나왔어요. 엄마가 밉구나? 안 미울 수가 있나요? 초등학생인 저를 두고 가출을 했던 엄마인데. 미움을 가슴속에 두고 살지 마라. 내 마음에 안 좋다. 아빠가 늘 말하잖니? 예. 미움은 물에 새기고 고마운 건 돌에 새기라고요.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엄마 베트남에 3일인가 있는다고 하니까 혹시 또 만나게 되면 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다, 아들. 우리 미움은 버리고 행복하도록 노력하자. 뭐려 내가 더 고마워요.
퉁퉁거리긴 했지만 사춘기 남자놈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 인사라 생각하고 웃어 넘겼는데요. 그렇게 다음 날 5시쯤 아들은 예상대로 전철을 만나겠다고 나가더군요.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빠 말대로 예의 지켜서 이제 집에 가겠다고 돌려서 말을 했는데요. 엄마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같이 저녁 먹자는 줄 알고 택시를 같이 타고 와버렸어요. 지금 1층 로비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너는 어쩌고 싶냐? 몰라요. 아빠 알아서 하세요. 그럼 셋이서 밥이나 먹자. 아니 알아서 하지 마시고 그냥 보내죠. 뭐하러 같이 저녁을 먹어요? 저 사람 아니. 엄마 얼굴 보고 밥 먹으면 체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네 외할머니 돌아가셨다는데 이렇게 냉대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준현아, 다른 사람이 미친놈처럼 굴었다고 나도 같이 미친놈이 되면 안 되는 거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해. 제가 전처와 함께 저녁을 먹으려고 한 것은 아내를 용서해서도 다시 만나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엄마에 대한 증오를 갖고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인데요. 엄마를 미워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보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렇게 전철을 거의 4년 만에 만나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만만하고 독사 같던 얼굴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거의 10kg는 따진 해골 같은 모습의 여자가 서 있더군요. 저녁 먹고 나면 시간이 너무 늦어서 준현이 위험해. 식사는 따로 하더라도 식당은 같이 가야겠어. 그렇게 택시를 타고 자주 가는 해변가 근처의 레스토랑으로 향했는데요. 전처의 권유로 따로 밥은 먹지 않고 셋이서 다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이네. 셋이서 밥 먹는 거. 그러네.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 저 초등학교 4학년 이후 처음이네요. 우리 아들. 엄마하고 떨어져 지내는데도 아주 멋진 사람이 되어서 너무 대견해. 제가 떨어졌나요? 엄마가 떠난 거지.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현아, 아빠가 뭐라고 했니? 죄송해요, 엄마. 그렇게 찾아온 정적은 식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는데요. 15분 만에 밥을 다 먹은 준현이가 앞에 있는 해변으로 산책을 나가고 둘이 남아 밥을 먹으니 저도 밥맛이 떨어지더군요. 얼굴 보는 것도 기분이 나빠서 식사를 끝내고 일어나려는데 전처가 말을 걸었습니다. 준현이 잘 키워줘서 고마워. 그래. 당신도 어머니 장례 치르느라 고생했네. 밀린 양육비는 내가 최대한 빨리 보낼게. 그래, 많이 밀려서 목돈 되겠어. 당신 생각해서라도 빨리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랜만에 셋이서 밥 먹으니 너무 좋았어. 그래,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네. 편히 쉬다가 돌아가. 오빠 미안하고 고마워. 거의 6년 만에 듣는 전처의 사과에 마음속에 쌓여있던 억울함이 조금은 사라지는 것 같았고 갑자기 전처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가 아니고 고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간남에게 버림받고 기댈 가족마저 없어지니 해골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나타나 내가 겨우 고쳐놓은 가정에 기웃대는 전처의 얼굴을 보니 또 이가 갈리기 시작했는데요. 아들한테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이를 꽉 물고 괜찮다고 말하니 이 멍청한 여자가 눈치도 없이 무슨 멜로드라마 여주인공 눈가를 하고는 자주 찾아와도 될까? 라고 하더군요. 결국 못 참고 퍼부어버렸습니다. 와서 뭐하게? 난 네 바람 피운 사실을 알면서부터 내가 사랑하던 여자는 이 과장 작세에 찔려 죽어버렸다 생각하고 살았다.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가 가족 비스무리한 형태가 되는 건 앞으로도 절대 없을 거야. 넌 네 손으로 널 믿고 있던 남편과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을 죽인 거나 다름없어. 네 눈으로 잘 봐. 널 찾으면서 울던 초등학생 아들이 여기 있어? 아니면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던 남편이 보여? 그때 그 사람들은 이미 네 손에 죽고 없어진 지 오래야. 지금 와서 같이 밥 처먹으면 뭐가 달라지냐? 네 손으로 박살낸 가정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신 차려. 그리고 어딜 자주 찾아와? 비행기 값 타고 숙소 값은 산타 할아버지가 주냐? 밀린 양육비만 1,500만 원이 다 되어간다. 빚쟁이 주제에 어디서 비행기질이야? 분수에 안 맞는 짓 하지 말고 일에 투잡 뛰고 쓰잡 뛰어서 양육비 내놔. 알겠지? 전처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요. 문득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돌아보니 아들놈이
흐뭇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미움은 물의 색이고 고마움은 돌의 색이라는 둥 온갖 멋있는 척은 다 했는데 너무 쪽팔렸습니다. 아들과 둘이 택시를 타고 돌아가는데 아들놈이 그러더군요. 엄마를 미워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삐뚤어질 거라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빠처럼 무슨 시련이 닥쳐도 자기 자리를 지킬 거예요.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아빠. 아들에게 그 말을 들으니 그제서야 그동안 쌓여있던 원망과 미움이 진정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망과 미움이 사라지니 이제 이 카페에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듯 싶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들, 그동안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버티고 버티면 언젠가 좋은 날 옵니다. 모두 견디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석현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책 배우자들이 이혼하고 난 뒤에 돈이 없거나 몸이 아프면 가족들 주변을 기웃기웃거린다는데 이번 사연 속 전처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네요. 불륜의 결말은 비참한 뿐이라는 걸 또 상기시켜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서른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